이제 코로나는 조금씩 끝나가지만 후유증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방역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조치들이었죠. 동시에 그로 인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데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측만 했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조사 결과를 뉴스룸이 입수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35%는 언어 발달이, 25%는 인지 발달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성화성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유놀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안 걸릴까 봐요. 귀가 아팠어요. 친구와 선생님의 표정은 늘 마스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도 있고 표정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구의 감정을 알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영유아들의 언어와 인지 발달 문제를 처음 조사한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에서 5세 아동들 454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인지 발달 평가 결과 약 25%, 언어 발달 평가 결과 약 35%가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정밀 진단 결과 약 35%는 전문가의 치료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치료에 적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루빨리 저는 정부가 이런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교사들이 빨리 발견해서 아이들의 발달 평가서도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단조롭거나 혼자 놀기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놀이치료사가 다가가도 숨기만 하거나 만 3살인데 두 단어를 겨우 붙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내용을 더 분석한 뒤 다음 달쯤 최종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우리 방역당국도 알고는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추적 관찰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여기에 정작 영유아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8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국민 연령대를 소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나눴습니다. 각 연령대가 겪은 코로나 후유증을 추적 관찰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아는 청소년 게임, 인터넷 중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면밀한 발달조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발달이 늦어지는 문제도 별도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소화기도 세분화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아직 기획 초기 단계라면서 앞으로 대상에 영유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성화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첫 조사인데 해외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네이처에서 나온 연구 조사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매년 한 연구팀이요, 생후 3개월부터 3살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와 퍼즐 맞추기, 또 서기, 걷기를 기준으로 뇌발달 점수를 매겨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19년인데요. 그 전에는 85점에서 11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해인 2020년부터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번에 이런 영유아 발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네.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마스크의 원인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책임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서적 상호작용하는 뇌가 잘 자극이 돼야지 언어도 발달하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어린 아기들은 입모양이나 표정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본 것도 영향이 있고
네, 말하거나 표정을 보지 못하니까 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리두기도 한 이유인데요. 친척도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했던 사회성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어른들이 겪었던 어떤 우울증이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에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한 실태 조사가 가장 먼저입니다. 머리를 맞대서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그 사이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편하게 검사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치료 체계 확립도 중요합니다. 네, 성화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급하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미일 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빠져나갔는데 어젯밤 다시 동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5년 만에 일본을 넘기는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내일 다시 한번 합동훈련을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동맹국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탄도미사일 현무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엉뚱하게 민가 근처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려다 체면을 구긴 셈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2씨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발사와 동시에 추락한 겁니다. 우리 군이 미사일을 조준한 곳은 바다가 있는 동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정작 떨어진 곳은 정반대 방향인 육지 쪽입니다. 발사 지점과 1km 떨어진 부대한 골프장입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며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과 민가는 불과 700m 거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밤사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현무2A가 추락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미사일이 뒤로 날아간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현무2는 유사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대응을 했습니다. 심지어 실패한 미사일 대응은 그보다 더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과 일본 정상은 곧바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는 따로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로 들어오는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후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해명 자료를 낼 거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인 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국무회의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며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썼습니다. 문자를 받은 상대방은 이관섭 수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앞서 한 언론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모든 감사 사항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를 내기에 앞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준 겁니다. 감사원은 이 수석이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유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간다고 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도 JTBC에 국정기획 수석으로서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본 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언급하며 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과 거리를 뒀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발언 역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장을 달군 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였습니다. 국회에서 취재 중인 강버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문체부의 대응을 놓고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죠. 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걸 두고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한 방송에 나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걸 부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에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입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진흥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거는 지난 정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김혜경 씨를 풍자한 그런 그림을 그린 아마 이게 만화가 응모가 됐으면은 입선되기 어렸을 겁니다. 그 원장이라든지 이 사진 구성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입니다.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2019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기자의 이름, 개인 이력 등을 공개하고 네, 지난 정부를 겨냥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일정이었는데 청와대가 영부인의 동행을 요청하면서 인도 측이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긴급 상황을 만들어서 단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을 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한 오전 국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뒤에 국민의힘은 여러 건의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는 특정 스포츠협회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정규 투어하고 해외 투어가 동시에 됐을 경우에 해외 세 대회만 나가도록 선수들을 좀 그렇게 막아놨죠. KLPGAT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개방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받도록 해야지 우리 한국 골프가 더. 게임업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중소게임업체의 노동 환경도 살펴봐 달라고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강버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바로 앞 사랑채는 매년 6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를 기념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이 지난달부터 철거되고 있습니다. 휴게실과 안내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고 70억 원 넘는 예산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 앞에서 손을 흔들자 작은 불꽃이 모인 촛불이 큰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등장합니다. 6년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촛불 집회 당시 시민들은 청와대 코앞인 이곳까지 행진을 벌인 만큼 더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간 60만 명이 찾던 이 전시관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개선 공사로 인하여 2층 전시관을 출입 제한한다는 공지문이 쓰여 있습니다. 촛불 집회 전시관을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관이 사라진 자리는 3억 원을 들여 휴게실로 바뀝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관람객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아직 청와대 본관에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때까지 기존 걸 철거하고 임시적으로 좀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내년에 70억 원을 들여 또 한 번 사랑채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청와대 관광 안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프리패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말하자면 쌈짓돈 쓰듯이 쓰겠다는 것이죠. 3억 원을 들여 전시관을 부순 뒤 또 70억 원을 들여 고치겠다는 윤곽은 나왔지만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실 청사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증축공사 설계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공지한 서울중앙지검 증축공사업체 공모 결과입니다. 희림 종합건축사무소가 낸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5개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까지 774억 원을 들여 현재 5층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15층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용역업체로 뽑힌 희림건축은 설계비 3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를 3차례 후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청사 공사도 맡으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희림건축은 과거에도 검찰과 법원, 국회 등 주요 기관의 공사를 맡았다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설계안과 비용 등을 따져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림건축 측은 업계 1위 회사라며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주도했던 임원은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로 축소했다가 제대로 여는 건 3년 만입니다. 방문객들로 부산의 열기가 대단하고 매진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에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데 오랜만에 팬들도 북적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영화제가 열리면서 일부 프로그램은 티켓이 바로 매진되는 등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부산 영화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운영해오다가 올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다시 마주보다입니다. 그만큼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극장 좌석을 모두 열었고 또 관객들이 배우나 감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대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올 수는 없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게 해제된다고 해갖고 예매해갖고 오게 됐습니다. Yesterday I came from Japan to here Busan by internet, but many people want to try to get the ticket, so it was very hard. Yeah. 네, 지금 이선화 기자 뒤로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게 보이는데 올해는 특별한 스타들이 또 축제를 찾아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먼저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영화인은 홍콩 배우 양조위 씨입니다. 무간도랑 화양연화 같은 영화들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배우인데요.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또 배우 송강호 씨에게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수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해서 한지민, 신하균 등 많은 스타들이 오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이란 감독의 작품인 바람의 향기라는 작품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열흘 동안 총 3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늘 영화제를 지켜온 상징 같았던 배우가 이번에는 함께 못하게 된 게 아쉬운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산 영화제를 사랑했던 배우 강수연 씨가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개막식에서는 강수연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막 전에는 영화의 숲을 조성하면서 영화인들이 모여서 강수연 나무를 심기도 했는데요. 영화제 기간 내내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이선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한 카카오 선물하기 시장은 JTBC 취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누적 매출액만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입점 업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배송비에까지 일괄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매겼다고 합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거나 기프트콘으로. 그냥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선물하기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만 5,300억 원, 5년간 누적 액수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교환권이 아닌 배송 상품의 누적 판매 건수가 약 2억 건에 이릅니다. 5년간 배송비만 대략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엔 배송비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도록 배송비를 이제 사는 사람한테 부과시키지 않는 방식이 자기 정책이다. 판매 가격에 배송비를 높이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카카오는 상품 판매가 설정은 판매자의 권한이고 판매자는 배송비를 포함해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에도 불만을 호소합니다. 다른 플랫폼의 경우 배송비를 뺀 제품 가격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수수료율을 책정하는데 카카오는 배송비가 더해진 전체 가격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00원짜리 상품이다. 15%면은 10,000원에 대한 수수료는 1,500원 이해됩니다. 근데 카카오는 13,000원에 대한 15%를 붙이는 거예요. 카카오가 점유율 80%가 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만큼 입점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고 영세 입점업체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지요.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와의 계약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도관과 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교도관은 해임,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교도관이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도관은 재소자에게 제한 시간 3분보다 길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자 지인을 통해 3번에 걸쳐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2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원은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금품 수수 금액을 52만 원으로 보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알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선 배제됐지만 지금도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선 1,000만 원을 받은 판사와 250만 원을 받은 경찰의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1,000만 원 금품 수수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상 100만 원만 넘게 받아도 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관 파면됐습니다.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 징계법을 고치고 현직 판사가 절반을 넘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쌍방울그룹 수사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주최한 여러 대북 사업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 하나였던 남북 교류 행사에 수억 원의 후원금도 냈습니다. 저희가 당시 행사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볼 수 있는
내역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후원금 중 최소 3억 원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태협 회장을 만나 사라진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남북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등 남북한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호흡을 해주기로 했는데 3억밖에 안 준단다. 그래서 그때 쌍방울이 첫 번째 대회 때 얼마 줬어요? 행사 예산 5억 원 가운데 경기도에서 3억 원, 쌍방울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정산 내역에 따르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만 사용됐습니다. 이듬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남북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행사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아태협 측이 경기도로부터 이미 3억 원을 지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쌍방울에서 2억 원을 후원받은 겁니다. 두 개 행사를 개최하며 경기도와 쌍방울이 낸 돈이 10억 원, 이 중 쌍방울이 낸 약 3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호텔 비용, 비행기 비용 이런 것들 다 써요. 그런데 다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두 행사 경비 관련 문서엔 항공비와 호텔 숙박비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아태협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통로로 지목됩니다. 아태협 회장은 남북 교류 행사에 쓸 북한 그림을 대거 들여오면서도 정산서엔 내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아태협 회장은 북한 그림 일부를 밀반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쌍방울이나 자신의 돈이 들어간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허름한 건물 앞으로 차량 2대가 들어옵니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남성,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입니다. 잠시 후 나타난 건 경찰. 수상한 그림들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이 차량 트렁크를 확인해 보니 돌돌 말린 그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안 회장은 처음에는 북한 그림 밀반입 사실을 부인하더니 저는 불법으로 그림을 밀반입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밀반입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 신고되지 않은 그림은 맞네요. 그렇지, 그 어떻게 이걸 내가 또 신고하면 또 관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북측 인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보냈습니다. 조선족 애들이. 저 살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안 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그림을 건네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안 회장 측은 지난주 JTBC 뉴스룸이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을 보도한 직후에도 그림들을 옮긴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주최한 남북 행사에 쌍방울이 후원하게 된 배경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김석태 회장을 찾아갔어요. 이쪽으로 말씀이 될 것 같다. 설명을 드렸지. 김석태 회장하고는 20년 다 돼갑니다. 저하고 진짜 공모지하고 하지만 쌍방울로부터 후원받은 돈은 행사에 모두 썼고 북한 그림을 들여오거나 각종 대북 사업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신용불량해가지고 빚도 많고 자기 정보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어렵게 살아왔어요. 안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 광물 사업을 추진했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한번 이사로 보시죠. 특급 호텔에서 연 출판 기념회에 김성태 전 회장을 초청하는 등 남다른 인연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이후 안 회장은 북한 그림 밀반입 사실을 관세청 등에 알렸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책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 대출과 관련해서 예비 감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정치적인 논란과는 별도로 5조 원 넘게 풀린 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다 갚지 않은 대출금이 무려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국책 사업이라고 믿고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들은 이자 걱정에 한숨이 깊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태양광 설치 업장. 2,000제곱미터의 땅에 패널이 빼곡합니다. 전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 대출된 돈은 2017년부터 약 5조 6천억 원입니다. 전북은행에서만 1조 5천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농이다 단지로 산 돈은 빚 안 줄 수가 없지요. 시골분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90%까지 해줍니다. 대출로 뿐이 할 수가 없죠. 대출 상품의 90% 이상은 변동금리였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현재까지 상환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3조 5천억 원입니다. 특히 전북은행의 잔여 대출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그러다 또 빚주고 죽으니까 농민들 죽어. 네가 그렇게 그다음에 뭐 내냐거든. 그래서 그냥 한 번은 태양만 부담나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치솟은 대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상환 불능으로 이어져서 연체 폭탄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은행권, 정부 전부 좀 미상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돼. 대출 규모가 커진 배경엔 발전소 설치를 이유로 지목 변경을 무분별하게 해준 점도 꼽힙니다. 감사원과 금감원은 이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장이 똑똑해진 뒤 안전사고는 줄고 매출은 늘었다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정작 정부는 이 사업을 국정과제에 올려놓고도 내년도 예산을 싹둑 자르기로 해서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 라인의 모자란 부품을 알아서 채워줍니다. 생산 라인을 자동화시킨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창고인데요. 지게차 대신 이 기계가 저 높은 곳까지 물건을 쌓아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도 위험하게 물건을 나를 필요 없이 이렇게 코드만 입력하면 기계가 물건을 꺼내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3천억 원 가량이었던 스마트 공장 예산을 내년에는 992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냈습니다. 게다가 기초 단계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기초와 고도화 단계로 나뉘는데 기초 단계 예산을 없애면 사실상 새로운 스마트 공장은 더 짓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회사들한테는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 고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있던 사람도 주력이 줄어들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 공장 추가 보급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현실은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시용이었는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초 단계보다 효과가 더 큰 고도화 단계에 집중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 직접 서명했고 이는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급증하는 마약 문제의 이면에는 온라인에 넘쳐나는 마약 판매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 폐쇄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에 마약이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힌 판매 글이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2030 세대의 마약 투약 사례가 급증하는 배경에 이런 온라인 유통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이트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불법 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된 마약 판매글의 약 30%는 최대 1년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불법 마약 관련 게시물의 신고는 6만 건이 넘는데 폐쇄까지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린 사례가 약 18,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심위에서 마약류 심의 인력은 단 1명,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12건의 마약 관련 시정 요구를 모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 측은 마약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트는 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재인 기자, 우선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홍걸 의원이 외통위원장에게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한 이 영상과 음성을 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죠. 그 파일을 트는 데 대해서는
제가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은 제가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상 튼 적이 있는데 그때 여야 간사와 위원장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영상은 틀었을지라도 소리는 안 나왔답니다. 쭉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상당 시간 다투다 파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보죠. 먼저 민주당은 그동안 영상을 틀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회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마다 다 달랐는데요. 2021년 운영위 회의 때를 보시죠. 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을 틀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상임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이용하실 때에는 사전에 그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분명히 표시한 자료가 아니면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입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상은 틀어도 소리는 안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7년 행안위의 국감 때를 보시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각종 지표가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박 시장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1분 넘게 튼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나 관례보다는 서로 부딪히는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를 간타한 허리케인 현장 소식입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규모였던 허리케인 이언으로 마을 곳곳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홍희정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덩치 큰 보트 아래 승용차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집 구조물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현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안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고 이쪽의 배는 원래 바다에 세워져 있었는데 강풍에 육지까지 쓸려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 하나, 리 카운티입니다. 지금까지 허리케인 이언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최소 19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리 카운티 주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It was all right, like a normal house. It's all gone. None. They ain't changed my life none. 구조대원들은 일일이 부서진 집들을 돌아다니며 갇힌 사람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이 언뜻 보기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에 마을 전체가 침수된 모습입니다. 집들은 지붕만 모습을 드러낸 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길거리 신호등은 다 꺼진 상태. 피해 지역의 40만 가구에도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Some people have been without power for a long time, and so this is an important effort and want to keep making progres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플로리다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리 카운티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보고 또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두고 공세를 펼쳤는데요. 육페이지 보면 놀이활동 참관 아나바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나바다 가로 열고 친절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가로 닫고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사전에 이렇게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숙지를 하지 않았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6개월부터. 6개월부터.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돌봄과 교육을 통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이런 자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역적인 걸 침소봉대한다고 항의합니다. 알면서도 아나바다가 뭐죠? 또 여기에 아이들 옵니까? 대통령의 의사하고 반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국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정하는지 이 정정. 그러자 야당 의원은 왜 내 발언을 품평하냐고 반발하면서 결국 고성이 오갑니다.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 계세요. 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동료 의원한테 니나뇨? 빨리 사과하세요 얼른. 뭐라고? 빨리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한테 니나뇨? 그런가 하면 중앙선관위 국감에서는요.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가정하고 질문을 하자 이번엔 야당이 발끈합니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해주셔야지. 이걸 존경하는 김교훈 간사님,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존경 못합니다. 제가 말하면 왜 제 개인 발언에 대해서 항상 그러십니까? 저는 사과 안 받으면서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도 의원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정회, 속회를 반복하는 모습 상임위마다 보고 또 보고 있는데요. 이 고성, 막말 없는 국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낮에 도로에서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남편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부인에겐 스마트워치도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허겁지겁 골목길로 달아나는 여성. 그 뒤를 검은 옷의 남성이 쫓습니다. 양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끌고 나오더니 흉기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달려들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50대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너무 평상한 얼굴로 그냥 막 이렇게 내리치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그리고 악에 받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피를 많이 흘린 40대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남편의 난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아내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가 미뤄진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법원이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아내에게 준 스마트워치도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남편이 때리려 한다며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만 5번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내고 온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잦은 폭행을 못 견디고 이혼을 하려 하자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진술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성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사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더라니까요.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선배 이모 씨를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과 만나자며 보낸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수백 차례. 연락이 차단되자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며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와 불법 촬영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9년 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치장 구금 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수사를 받던 이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킹에 더해 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첫 번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별로 그 여자 그 신체 사진이랑 뭐 관계하는 사진.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첫 피해자의 신고가 있고 10개월 만입니다. 누가 죽고 이렇게 해코지를 당해야 이제서야 그러면은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범죄 전과 기록 등은 파악했다면서도 첫 번째 신고의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김근식이 10여일 뒤 출소합니다. 김근식은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았는데 성충동 약물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년을 복역했다.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또 성폭행했습니다. 15년을 추가로 복역하고 오는 17일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JTBC 취재 결과 김 씨는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다만 성충동 약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얼마 전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30대 여성을 폭행한 장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여성을 앞에 둔 채 5분 넘게 가해자들과 대화하는 게 영상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회에 다른 내용의 출동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벽에 내다 꽂습니다. 여성이 쓰러진 뒤 때리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전 1시 58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 가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습니다. 5분여 뒤인 오전 2시 4분쯤 경찰관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다시 11분 뒤 구급대가 도착해 의식 잃은 여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피스텔 복도 CCTV에 찍힌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출동 기록은 영상과 달랐습니다. 오전 2시 3분에 현장 도착했고 도착 1분 뒤인 2시 4분쯤 119에 신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출동 즉시 구호 조치를 실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CTV와 출동 기록 둘 가운데 하나는 거짓입니다. 건물 관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CCTV 시간 설정은 정확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소방이 제출한 출동 기록도 CCTV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경찰 기록만 다른 겁니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5분이나 방치했거든요. 이것은 경찰의 대응에 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상황실에 도착 보고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열대 지역의 캄보디아에서 약초로 쓰이는 식물 추출물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 식물 추출물이라 기존 약보다는 부작용은 덜하고 효과는 좋을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라는 야생 식물입니다. 열대 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주입해 일부러 탈모를 만든 쥐에게 발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그냥 털을 자른 보통 쥐와 비교해보니 털이 나는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2주차 때도 추출물을 바른 쥐는 일반 쥐만큼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은 탈모제보다 더 길고 더 굵은 털이 더 빨리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생기는 물질이 원인인데 이 성분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겁니다. 여기에 모발이 생기고 자라게 하는 단백질은 더 많이 나오게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천연식물 추출물이라 합성 제품인 다른 탈모제보다 효능과 부작용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독성 평가와 임상 시험 등 추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JTBC 윤영탕입니다. 네, 당분간 쌀쌀할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한낮에도 15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도 이어질 텐데요. 강원 영동에는 많게는 10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게는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네, 코로나 뒤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더뎌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아이들 뛰놀기 어려운데 어른들이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무렵에 교정